이제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연구실 박춘성 실장께서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자본시장연구실 김남중 연구위원께서 2023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2024년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Q&A와 서베이에 참석할 수 있으십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춘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박사님들과 함께 준비한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경제 전망, 주요 이슈, 그리고 저희들의 종합 판단과 정책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경제 전망 파트에서는 대외 여건 등 전제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성장률, 그다음에 섹터별 성장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10월에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는데, 이는 장기 평균인 3.8%를 상당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약 4.5%로 낮아지는데, 예상보다는 하락하는 속도가 더딘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타겟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무역은 2024년 3.5% 증가하면서 예년 대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금리로가 유지되면서 성장세는 다소 미약한 반면에 다양한 수요 측면, 그 다음에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감소는 생각보다 더딘 그런 상황이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스킵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4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약 8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나 중국 경기 둔화가 원유 수요를 제약하면서 유가 하방 요인도 작용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있었고, 그 지정학적 요인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대한 국제유가에 대한 상방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 상향 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FOMC를 보면은 지속해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점도표를 보시면 왼쪽 그림에 있는데, 2024년에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한 번 정도의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피봇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피봇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단 기준은 5.5%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년 2회가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5% 수준의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선물 시장에서 내재된 기대되는 정책 금리 경로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예산안은, 저희가 그 예산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총 지출 증가율은 2020년 예산 대비 2.8%로 예년 대비 좀 작은 성장률이고요. 건전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우리 경제가 2024년 2.1%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 소비의 그동안의 그 성장세를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와 서비스업의 화랑이 그걸 좀 감소함에 따라서 상승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는 글로벌 교역 증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건설 투자는 최근의 주택시장 이슈 등을 통해 가지고 감소세를 보이면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에 2023년은 저희가 1.3%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망은 2.1% 성장입니다.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23년에 2.1%에서 2024년 2.0%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간 수치로만 보면 비슷한 수치이기는 하지만은 올해 2, 4분기와 3, 4분기 중에서 민간 소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우 큰 증가폭이 상당히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 3년에는 0.3%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전기 대비 수준도 0.3%로 약간 미약하게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방 요인으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실질 소비 여력 제약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 및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금리가 높은 거는 최근에는 이제 이자 비용 상승을 통해서, 그다음에 물가가 높은 거는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를 통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은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고, 노란색은 이자 비용을 포함한 가계의 비소비 지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음영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통한 비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의 저축률 또한 과거 대비는 좀 더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민간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도는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투자는 많이들 겪으셨겠지만 2022년 중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난 후에는 부동산 PF 이슈가 있었고, 주택 시장에 강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역전세 불안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여파가 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에 2.5% 증가하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1.6%로 역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허가, 착공, 수주 등이 이제 심하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2분기까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주 증가율을 통해 가지고 기성에 대한 실적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 건설 투자 역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고,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3% 사이 정도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23년 마이너스 1.4%에서 2024년 3.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의 설비 투자는 고금리, 고환율 지속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2024년엔 IT 기기 수요가 회복되고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설비 투자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그 제조업 설비 투자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초반만 해도 20%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 4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이라든지 국내 기계 수주액이라든지 다양한 설비 투자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 선행 지표와 실적치와의 관계가 대폭 약화되어 있는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이나 혹은 일부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전체 설비 투자 규모의 사이즈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4년 총 수출 및 총 수입 증가율은 각각 2.6% 및 2.4%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 교역이 주된 이유가 될 테고요. 예를 들어서 IMF는 전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0.5%에서 내년에 3.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설비 투자 개선에 따라서 이제 수입 그 기계류들이 보통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개선될 경우에는 재화 수입으로 총 수입이 올라가겠으나, 최근에 에너지 수입이 많았었고 해외여행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게 기저로 작용하면서 증가율 자체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상품 교역 성장 경로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내년의 전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보게 있는 게 세계 교역이 회복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된다는 측면인데, 실제로 보면은 IMF의 상품 교역 성장 경로 전망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른쪽 두 그림을 보시면은 실선은 실적치이고 빨간색 점들이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치를 기반으로 한 전망치입니다. 대체로 잘 맞는 모습이 보이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의 실적치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약간 아래에 있는 반면에 실제로 IMF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상품 교역 증감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타난다면은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세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따라서 내년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비슷한 이유로 2024년 37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관 수출은 세계 교역 개선, 그다음에 IT 수요 개선 등에 기인하여서 연중 5.2% 내외의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운송 수지 부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대된 여행 수지 적자폭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281억 불 흑자, 그다음에 내년은 373억 불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023년에는 그 배당금 과세 비율 축소라는 일회적인 특성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유입 효과가 내년에는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본원 수입을 보자 보면은 한 70%가 배당금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세가 되고 나면은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예년만큼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물가 목표를 여전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비자 물가가 대내외 경기 회복 부진, 고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서 물가 목표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대체로 큰 등락은 유가의 흐름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저에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느리게 올라왔으나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더 더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는 예를 들면은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 혹은 낮은 수준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속성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시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품목 간 전이 효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등을 통해서 지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이제 저희가 요거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표를 만들어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인플레이션 요인을 공급과 수요 혹은 복합 요인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에서 요인별 비중을 보면은 2022년 중반부터는 공급 측 요인이 대체로 소폭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비중이 점점 높아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공급 측 요인이 조금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요 측 요인도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3년 3.6% 그리고 2024년 3.5%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23년 하반기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지성, 그 다음에 견조한 실물 경기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이와 연동하여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한미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당분간 3년물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2024년 상반기 말을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 개시가 가시화된다면은 국내 시장 금리도 점차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다만 2024년 국채 발행량 감소는 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한미 금리 역전 지속에 의한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 위험은 좀 계속 같이 있는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2024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297원으로 올해 연평균 1311원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여건들이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미 달러와 강세 요인을 대체로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치보다 벗어나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환율 변동성 확대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로서 달러의 제반의 대체적인 외화 대비 강세의 요인을 보이고, 빨간색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대충 맞춰놓고 보면은 2021년 이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로 올라가면서 대체로 원화 약세 요인이 대체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1년 이후에 보면은 이 둘 간의 격차가 커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가 되는 것에 비해서 원화 약세가 예전보다 더 크게 약세가 되고 그 간극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지속되는 정도가 계속 올라온 상태이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 과정이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뭐 대외 금리 차라든지 경상수지, 산업 생산 등을 통해서 볼 때는 대체로는 대내외 금리 차가 환율 격차의 지속성 개선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2024년 62.4%에서 2024년 62.7%로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30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고용 확대,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평균 실업률은 2.7%로 2023년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4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약 19.5만 명에서 19.5만 명으로 예년 대비 소폭 둔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제 전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관련해가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실물 투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금리 자체는, 장기 금리 자체는 현재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단기 금리의 패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으로 된 기간 프리미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미국 금리의 상승이 대부분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의 상승에 의해서 주도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근데 기간 프리미엄 자체는 내년 중에도 10년물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승 자체가 미 정부 부채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서 좀 시작됐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저의 양적 긴축 혹은 유동성 회수 등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는 변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동조화를 통해서 신흥국의 금융 여건의 위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그 미 달러화 및 국제유가 동반 강세 구조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국제유가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면은 그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고 파란색이 이제 그 두바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는 유가가 강세이고, 달러가 또 약세일 때는 유가가 강세인 그런 관계가 2021년까지는 좀 있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2021년 후에 좀 달라진 건 뭐냐면은 달러 강세와 국제 유가가 동시에 강세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게 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 상승 충격이 나타났을 때는 미국의 교역 조건이 개선돼서 달러 강세를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른 그 수입 물가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수출 가격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상품 수지가 부진이 되면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유가 및 식량 가격 변동 충격이 국내 물가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입니다. 최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국제 유가 또는 식량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해보면은 국내 물가는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왼쪽의 표가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의 10% 충격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GDP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충격으로, 그럴 땐 GDP는 약 0.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식량 가격에 대해서는 약 0.1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유가 충격에 대해서는 한 0.34%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량 가격 충격에 대해서 0.5%포인트 정도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20% 상승한 이후에 해당 수준을 1년간 지속하는 고유가 지속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은 GDP는 약 연간 0.4%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최근에는 계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최근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려가 좀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을 하는 그 증가율 자체는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이 세계로 수출을 얼만큼 하느냐와 더 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중국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추이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파란색, 그다음에 중국의 세계로의 수출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세계 무역이 회복되고 만약에 중국 성장이 다소 위축되더라도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회복된다면은 우리 경제에는 다소 반도체 가격의 회복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이슈로서 누적된 부채 그리고 관련된 소비 부진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지금 GDP 100%가 넘네 안 넘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부채가 있는 차주들에 대해서 금리가 1% 올라갔을 때 DSR은 약 2%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소비 지출은 한 0.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소비를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는 상태에서는 생각보다는 그 폭이 깊고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한 30일 정도 연체를 했다가 회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카드 지출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분기에는 예전 평균 대비 한 33% 정도의 소비가 감소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난 4분기가 지나고 나서도 예전 대비 한 20%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왔을 때는 예상보다 폭이 깊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판단 및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부진하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0월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하고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률 자체는 팬데믹 이전 역사적 평균 대비 상당폭 하회하는 수치이고 최근 세계 교역률 전망치도 지속해서 하향 조정해온 상황입니다.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소가 더디고 미국 실물 경제는 견조하며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서 높은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은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 활동과 성장이 다소 제약되고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세계 금융 불안 등 부정적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련 불확실성 및 고금리의 부정적 위험에 노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세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서 2.1%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주력 제품 수요 회복을 동반한 세계 교역 회복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견조한 반등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전망치의 핵심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관련 고금리 하방 위험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IT 수요가 회복되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등의 순차적인 회복 흐름은 첫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의 IT 제품 교체 수요, 두 번째로는 고부가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회복 강도나 기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가 누준된 상태에서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에는 그 소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건설 선행지표의 악화는 향후 상당 기간에 걸쳐 건설 부문의 부진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테리어, 내구재 등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 측면에서도 부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저희의 테마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시장 기능을 통한 대내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2.1% 성장은 2023년 1.3%의 부진한 성장 이후의 반등으로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내수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강한 반등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하방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기라면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인 방향으로는 정책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내외 금리 차에 따른 환율 부담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정책은 확장적일 경우에 그 자체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면 금리가 상승하며 긴축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융정책은 이미 누중된 민간 부채 부담과 더불어 주택시장 과열 불안으로 완화적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현재의 대내 여건에서 추가적인 부양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결국 정부 혹은 민간 부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고 대외 건전성,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의 정책 방향은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시장 기능을 통한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통화정책은 예상되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현재의 긴축 방향을 유지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의 자체적인 부채 조정 및 구조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금리 인하의 최우선 조건이 물가 안정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누중된 민간 부채 감축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핵심이고 당국이 경기 부담을 우선시하여 빠르게 완화적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차단하여야만 시장에서 경제 주체가 스스로 부채를 조정하고 구조 조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가 인하될 때에는 경제 주체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회복 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정책은 위 통화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여 현재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경기 둔화 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금융 규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차주의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대부분 주택시장과 엮여 있음을 고려할 때 의도치 않더라도 완화적인 대출 정책은 주택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DSR 예외 적용 정책을 최소화하는 등 상황 가능 범위 내에서 대출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 하에서는 통화, 재정, 금융 정책이 일관되게 확장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여 딜 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거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용한 정책 방향이고 이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때 향후 우리 경제의 탄력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